전자위성들이 갑자기 동시불능되어 전 세계적으로 전압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곳은 완전 정전이 되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놀라운 태양 활동에 대한 자료를 거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정확히 다음 지자기 폭풍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요. 2012년 7월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다행히도 우리를 지나쳤어요. 멀리는 아니고 단 9일 차로 말이에요. 거의 무슨 일이 일어날 뻔인지 잠시 보여드리려면 몇 가지 천문학적인 기초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태양 폭풍은 태양에서 특정한 사건들이 일어난 후 우리가 여기 지구에서 느끼는 일련의 영향이에요. 우리의 태양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대한 녹은 가스 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태양 폭풍이 시작되기 위해선 태양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방출해야 해요. 태양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이라는 형태로 말이에요. 이 두 현상은 지구를 향해 전하와 자기장의 파동을 시간당 약 480만 킬로미터라는 놀라운 속도로 보내요. 이 태양 폭풍들이 우리 행성에 도달할 때 우린 북극권 가까운 곳에서 북극광이 전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위성이나 다른 종류의 전자통신도 망칠 수 있어요. 이런 태양 폭풍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2012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폭풍을 경험할 뻔했어요. 천문학자들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15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비껴갈 수 있었을까요? 뭔가 관련 있는 일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코로나 질량 방출 중 하나가 2012년 7월 말에 지구 궤도에 충돌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 예정된 궤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특정 위치는 벗어났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궁금할 거예요. 만일 우리를 비껴가지 않았다면? 이 강력한 태양 폭풍은 모든 종류의 기술적인 물건에 위험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들은 휴대폰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전기 물체들에 둘러싸여 있는 걸 감안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작동을 다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식이에요. 태양 폭풍은 폭발 또는 태양면의 폭발로 시작해요. 그리고 엑스레이와 자외선이 빛의 속도로 지구로 이동해요. 부작용이요? 라디오 정전 및 GPS 내비게이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효과는 몇 분 또는 몇 시간까지 계속될 수 있어요. 후에 에너지 입자들이 우리의 대기에 도달해요. 빛의 속도보다 약간 더 느리게 움직이지만 지구의 위성에 전기적 충격을 주고 구성 요소들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약 하루 후에 자성을 띤 플라즈마 구름들이 우리에게 도달해요. 전기 플러그에 꽂힌 모든 걸 마비시키면서 거대한 정전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요즘 도시의 대부분의 물 공급원들이 전기 펌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장실 물도 못 내릴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지자기 폭풍의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다를 거예요. 태양 폭풍은 이 자체로도 궁금한 게 많은데 왜 지구상의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그건 지질학과 많은 관련이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을 다시 데려가야겠어요. 안전벨트 매세요.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할 거니까요. 달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대로 말이에요. 아직은요. 46억 년 전 태양계는 지금과 많이 달라 보였는데 그건 간략하게 말해서 해요. 수백 개의 새로운 행성들이 새로운 태양 주변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지구, 금성 또는 화성과 같은 행성들이 여전히 우주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1970년대 로널드 R. 데이비스라는 전문학자가 약 45억 년 전에 새로 형성된 지구의 다른 행성이 충돌했을 때 달이 태어났다는 이론을 개발했어요. 그는 또 그게 화성만한 극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했고 후에 이 행성의 이름을 테아라고 지었어요.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도 그 충격이 어땠는지 상상하긴 어려워요. 전문학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한데 모아주는 거대 충돌 가설을 제안했어요. 우리 행성에 충돌한 후 지구의 태아의 바깥쪽 바위층들이 우리 물질의 원에 던져졌어요. 이 잔해들로부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달이 탄생했어요. 지구의 중심핵은 아마도 태아의 철핵을 흡수한 것 같아요. 만약 있었다면 말이죠. 우리의 지구도 오늘날과 같은 위치에 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지자기 폭풍에 더 취약해졌죠.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유일한 천연 위성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태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일련의 과학자들이 우리가 지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혁신적으로 바꿀 흥미로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데는 몇 년이 걸렸죠. 태아에 빠져나온 것들이 우리 행성 깊숙한 곳에 있는 대륙 크기의 2개의 암석층 아래에 숨겨져 있어요. 이 이론은 달이 왜 그렇게 건조하고 핵의 철이 별로 없는지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기도 해요. 하지만 지자기 폭풍에 있어 지질학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최근의 데이터에 따르면 여러분 발밑에 있는 암석의 종류가 강력한 지자기 폭풍이 지나간 후 도시가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일 거예요. 예를 들어 퇴적암과 같은 어떤 종류의 암석들은 일반적으로 물로 채워진 공간이 더 많이 있어서 전도성이 더 높아요. 다른 종류의 암석들은 밀도가 높고 전기에 대한 저항성이 더 크죠. 그런 폭풍이 일어날 때마다 뉴잉글랜드 하일랜드에 사는 사람들은 심각한 혼란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어요. 동시에 대서양 중부 해안 평야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 밑에 숨겨져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폭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대양 폭풍은 많은 세월 동안 천문학자 사회를 현혹시켰어요. 이 규모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1899년 9월에 일어난 캐링턴 사건이에요. 최소한 태양의 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살짝 보여줬죠. 사람들은 태양 플레어를 직접 목격한 영국 천문학자인 리처드 캐링턴 바위들이 우르릉 쾅쾅거리는 화산 비탈길을 굴러내려오면서 다른 더 큰 바위들을 밀어내다가 결국 거대한 폭포처럼 물을 쏟아내면서 바다로 굴러떨어지면서 전 세계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높이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은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힐리나 슬럼프가 물속으로 빠질 때 일어날 수 있어요. 킬라우에아 화산은 휴면과는 거리가 멀어요. 가장 최근에 폭발이 일어났던 게 2018년이었죠. 이 폭발은 보통 다양한 규모의 지진을 동반하고 지진이 각각 생길 때마다 화산의 경사지에 있는 마그마 암석은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런 암석 형성을 슬럼프라고 하고 힐리나 슬럼프는 이런 것들 중 가장 악명이 높죠. 1868년에 이 슬럼프의 이동으로 18m까지 상승하는 해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건 약 11만 년 전 이곳에서 일어난 산사태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이어졌고 그 결과 300m가 넘는 메가쓰나미가 발생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런 일이 미래에도 반복될까 걱정하고 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파도는 하와이 전체를 뒤덮고 북미 해안과 남미 해안에까지는 문제없이 도달할 거예요.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이와 같은 산사태가 곧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우리를 재빨리 안심시켜줍니다. 그러기엔 너무 이르다고 하네요. 하지만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나면 결과는 재앙일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미 서부에 있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은 눈부신 경치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특히 그 중심에는 화려한 그랜드 프리즈매틱 스프링이 있죠. 하지만 우리 모두 옐로우스톤이 무엇보다도 엄청난 칼데라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기본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초화산이란 거죠. 앞에서 봤던 킬라우에아와 같은 일반 화산과 초화산의 차이점은 초화산의 힘이 수천 배나 더 강하단 거예요. 수톤의 거대한 바위와 뜨거운 용암의 강을 분출하고 국가들로 하여금 몇 주 동안 비행기 여행을 멈출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화산재 구름을 뿜어내는 분출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제 그걸 1000배 곱해보세요. 옐로우스톤이 폭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국립공원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지역이 흔들리고 허물어졌다가 위로 메가톤급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용암이 흘러나오고 마그마 바위들이 워싱턴 DC의 약 절반 크기인 대략 100 스퀘어 킬로미터의 면적을 덮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화산재예요. 잿빛 기둥은 수킬로미터 상공에 솟아올라 바람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실려갈 거예요. 보통 폭발이 아닐 테니까요. 확산 범위와 피해도 평소보다 훨씬 클 거예요. 무겁고 두꺼운 화산재는 넓은 지역을 담요처럼 덮어서 농작물과 심지어 건물까지 파괴할 겁니다. 더 최악인 건 재가 공기 중에 퍼져 태양을 차단하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뜨려 인공적인 겨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일반 화산도 전 세계의 온도를 몇 도 낮출 수 있어요. 초화산은 잠재적으로 새로운 빙하 시대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옐로우스톤 초화산이 가까운 미래에 폭발할 가능성은 극히 낮거나 전혀 없어요. 지구 역사상 이런 폭발은 단 3번 있었고 그런 재앙이 반복될 거라는 증거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그 확률이 0.00014%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건 소행성이 우리를 다 쓸어버릴 확률보다 낮아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공룡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적어도 그러려면 아직 살아있어야겠지만 여러분에게 소행성의 위협이 이보다 더 생생할 순 없다고 말할 거예요. 나사의 과학자들이 말하길 자신들이 지구와 가까운 모든 두드러진 크기의 소행성들의 90%를 추적했고 하나도 우려할 만한 게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 나머지 위대한 미지의 10%가 남아있죠. 게다가 다른 천체들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소행성들은 날아가면서 선로를 바꿀 수 있고 결국엔 우리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어요. 우린 운 좋네요. 만약 충분히 커다란, 예를 들면 지름 1.6km 정도 되는 소행성이 지구를 강타한다면 우선 12개의 대도시를 단 몇 초 만에 없애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충격으로 화산의 화산재와 같은 먼지와 파편들의 구름이 피어올라 해를 가리고 지구 전체에 수세기 동안 지속되는 겨울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진다 해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을 텐데 그 결과로 생긴 파도가 수 킬로미터 높이까지 올라가 해안 도시들을 지구 표면에서 씻어내버릴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새로운 빙하기는 없죠. 비록 과학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위협은 없을 거라 꽤 확신하고 있지만 완전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인류가 이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지구 가까이 있는 큰 소행성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우리를 향해 돌진한다면 우린 그걸 상대할 수 없을 거예요. 재난 영화 보고 싶은 사람 없나요? 하지만 훨씬 더 일어날 법한 재앙은 바로 우리 발 아래에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산안드레아스 단층이죠. 이 단층은 여태 수년 동안에 걸쳐 파열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과학자들은 이 선상에 있는 지진은 이 사람은 존입니다. 존은 가는 곳마다 온갖 나쁜 날씨와 자연재해를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직접 보세요. 어느 날 존은 걔가 안절부절 못하는 걸 알아차려요. 자꾸 출입문을 긁으며 집 주변을 배회하네요. 심지어 울부짖으면서 구석에 숨으려고도 해요. 찬장에서 머그잔들이 달그락거리기 시작했을 때 존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깨달았어요. 소리는 전진에 의해 발생한 거예요. 본행사로 이어지는 작은 지진들이죠. 지진은 종종 무리를 이루어서 일어나요. 몇 번의 약한 지진 후에 훨씬 더 큰 지진이 올 거예요. 재난이 닥치기 전에 사람들은 기이한 푸른 불빛을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그중 일부가 땅에서 나오는 것 같아 보여요. 어떤 것들은 공중에 맴돌고 있고요. 이것들은 지진 발광이에요. 땅이 흔들리기 며칠 또는 바로 몇 초 전에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존은 바닷가를 따라 걷고 있어요. 갑자기 바닷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걸 봐요. 진짜 빠르게요. 이런... 존, 최대한 빨리 도망가서 높은 곳을 찾아봐요. 쓰나미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목숨은 당신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에 달려있을지도 몰라요. 존이 해수면에서 기이하고 예상치 못한 상승을 발견한다면 그건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가 될 수 있어요. 전체 경우의 40%가 이렇게 되죠. 들어오는 물은 첫 번째 쓰나미 파도예요. 두 번째는 훨씬 더 큰 걸로 약 10분 후에 올 거예요. 존은 또 바닷물이 끓고 소용돌이 치고 기이한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쓰나미가 가까이 왔다는 또 다른 확실한 징조예요. 존은 태양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껴요. 그의 특수한 엄청 어두운 선글라스를 통해 항성 윤곽 주변에 고르지 않은 불길이 있는 게 보여요. 만약 이 기이한 광선이 전 세계의 오로라와 동반된다면 이건 태양 폭풍의 징조예요. 이런 폭풍은 보통 태양의 자기장의 교란으로 인해 발생해요. 이런 경우 태양 표면에 있는 가스와 방사선의 폭발이 너무 거대하고 강력해져서 심지어 우리 행성에까지 닿을 수 있어요. 다행히도 태양 폭풍은 사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하지만 전기를 망가뜨리고 심지어 정전도 일으킬 수 있죠. 존 머리 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불길한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뭔가가 이마를 때려요. 아야! 존이 기분 나쁜 물건을 집어들어요. 우박이에요. 하지만 밖은 그렇게 춥지도 않고 비도 안 오고 있어요. 곧 무슨 소리가 들려요. 빠르게 다가오더니 요란한 굉음으로 변해요. 마치 화물열차가 존을 향해 오고 있는 것 같이 들려요. 하지만 이건 기차가 아니에요. 토네이도예요. 깔때기는 파편 구름 뒤에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존은 이 회전하는 공기기둥을 다른 걸로 착각할 수가 없어요. 존, 지금 도로예요? 그렇다면 가능한 한 차에서 멀리 떨어져요. 빨리 도랑을 찾아서 그 안에 엎드려요.
그리고 머리를 덮어요. 집안이라고요? 그러면 창문에서 떨어지고 가능하면 지하로 숨어요. 그리고 제발 존 원뿔 모양의 구름을 발견하면 진짜 조심하세요. 그건 심한 폭풍을 의미해요. 그리고 만약 그런 구름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면 바로 피난처를 찾으세요. 구름이 당신의 눈앞에서 토네이도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밝은 면을 본다면 존은 따뜻한 원뿔 구름에 대해서만 걱정하면 돼요. 차가운 것들은 완전 무해예요. 유일한 문제는 보이는 구름의 온도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존이 이상한 모양의 나무들을 발견했어요. 문자 J 같아 보이고 경사면에서 자라고 있어요. 이건 존 발밑 집안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만약 계속 돌아다닌다면 심각한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네모 파도는 두 개의 다른 파도 패턴이 서로 충돌할 때 나타나요. 진짜 멋져 보이는 현상이죠. 존,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해안에서 계속 지켜보세요. 그 지점의 교차 해류는 숙련된 수영선수도 수면 아래로 쉽게 끌어당길 수 있어요. 존은 해변을 따라 계속 걸어가요. 어느 순간 그는 바다의 잔해와 해초를 운반하고 거칠게 일렁이는 파도를 봐요. 이번에는 물 밖에 서요. 강한 이한류의 징후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수영선수를 멀리 바다로 떠내려가게 할 수 있을 정도죠. 공원 산책하는 건 어때요? 존이 이 아이디어를 좋아하네요. 태양은 빛나고 하늘은 매우 푸르고 아름다워요. 갑자기 빠르게 커지는 수직구름을 발견해요. 처음에는 밝은 흰색으로 보여요. 하지만 다가오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밀도가 높아지고 칠흑 같아져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그때 존은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요. 벼락에 맞을 거라는 신호예요. 바로 이 순간 양전하가 몸을 통해 상승하고 있어요. 폭풍에 음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으로 향하고 있어요. 존이 빨리 반응하지 않으면 이 전하들은 만나게 될 거예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존은 웅크리고 앉아 주변의 물체보다 자신을 작게 만들려고 해야 해요. 안 돼요, 존. 바닥에 눕지 마세요. 그곳은 축축할 수 있어. 펑! 이 단어는 폭발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폭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방금 폭발한 것이 호수라는 사실이죠. 그저 이 그림 같은 곳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오는 길에 있었던 위험, 불 절대 금지라는 경고문을 전혀 보지 못했나 보군요. 그리고 지금 연기를 내뿜는 물의 장벽이 여러분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처음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죠. 여러분은 캐나다 엘버타에 있고 일생일대의 하이킹을 위해 아브라함 호수에 막 도착했어요. 호수는 얼어붙었고 경치는 장관입니다. 얼음 밑에 있는 거품은 수백 마리의 해파리가 얼어붙은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메탄 거품입니다. 호수 바닥에 사는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되는 유독성의 가연성이 높은 가스죠. 그래서 경고문이 있는 거예요. 얼음 위에서 성냥불이라도 붙이면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은 오는 길에 경고문을 받고 불을 붙이려고 했던 폭죽들도 모두 치웠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해요. 다른 호수예요. 이 호수는 얼지 않았어요. 사실 지난 빙하기 이후로 겨울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카메룬에 있고 이곳은 니오스 호수라는 곳이에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지 마세요. 호수의 주황색 갈색 물은 치명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호수는 매우 휘발성이 강한 지역 위에 있고 바닥에 갈라진 틈으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지면이 움직이면 이 가스가 호수에서 쏟아져 나와 주변 수킬로미터까지 흐릅니다. 농도가 너무 높아서 숨을 한번 들이쉬기만 해도 기절해서 다시 깨어날 확률이 없을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지만 가장 무시무시한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냄새나 색깔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험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이에요. 현지 당국은 호수에서 가스를 추출해내는 파이프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근 주민들과 동물들에게 비교적 안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콩고와 르완다의 경계에 있는 또 하나의 독성 호수인 키부는 가스를 이용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왕 아프리카에 왔으니까 피가 얼어붙을 것 같은 에티오피아의 다나킬 함물지를 방문하는 것도 좋겠네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진 이 계곡은 확실히 그 명성에 부합합니다.
이 계곡은 극도로 뜨거운 온천, 유독 산성 연못, 그리고 활화산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경치는 초현실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고 아마도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유일한 거주지일 거예요. 참 모순적이죠. 아파르인들은 1년 내내 이곳에 살고 온천 주변에서 소금을 모아 내다 팔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미생물체가 존재한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할 만한 곳에도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산을 보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그 산비탈에서 살았습니다. 1815년 그 운명의 날까지 말이죠. 탐보라는 화산인데 그에 폭발했고 그 결과 섬에 있던 모든 것이 파괴되었는데 그 폭발음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렸습니다. 화산재가 너무 많이 뿜어나와서 주변 섬들을 겹겹이 덮어버렸고 북반구 전체는 여름이 없는 해를 맞게 되었었죠. 지난 만년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폭발이었고 탐보라산은 폭발 후 1524m 더 낮아졌어요. 다시 우리 시대로 돌아가죠. 사람들의 방문이 금지된 섬이 있는데 장담하건대 어쨌든 여기엔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브라질의 스네이크 섬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천 마리의 뱀들의 서식처입니다. 섬에 발을 딛는 순간 독사에게 물릴 위험이 크죠. 이 섬은 또한 황금 창머리 독사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말 그대로 일생일대의 조우가 될 겁니다. 이곳은 너무 위험해서 브라질은 관광객과 다른 방문객들을 무조건 금지시켰습니다. 좋아요. 다른 데로 가죠. 이제 가장 따뜻한 옷을 챙기고 털 마스크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러시아의 오이미야콘으로 갑니다. 이곳은 흔히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라고 불리는 먼 북쪽의 작은 마을로서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평균 기온이 이곳보다 낮은 곳은 남극 대륙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얼마나 추운지 알 수 있죠. 겨울에 스웨터를 3겹으로 껴입고 그 위에 모피 코트까지 입지 않는 한 단 몇 초 만에 뼛속까지 얼게 될 거예요. 이곳의 기온은 영하 71도까지 떨어집니다. 신선한 과일은 몇 분 안에 얼음덩어리로 변하는데 얼은 사과가 너무 단단해서 그걸로 나무에 못을 박을 수 있을 정도예요. 제자리에 얼어붙기 전에 어떤 배로도 갈 수 없는 곳으로 떠나봅시다. 나미비아의 해골 해안입니다. 정말로 보트와 선박은 이 근처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운전하거나 비행기를 타고서만 갈 수 있어요. 물이 험해서 갑작스러운 돌풍이 배를 이리저리 내동댕이 치고 물속에 숨어있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가차없이 선체에 부딪힙니다. 해안 자체는 수백 킬로미터나 뻗어 있는데 남부와 북부로 나뉩니다. 올터레인 차량 이용객은 남부 지역까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지만 북부 지역에는 연간 800명만이 출입할 수 있고 안내 관광만 가능합니다. 이 사막에서 영원히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이곳에서 발견된 수많은 동물 시체에서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5만 명의 토착민들이 이곳에 적응한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도마뱀, 하이에나, 그리고 심지어 코끼리까지 말이에요. 유럽의 심장부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괴물이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인 나폴리는 활동 중인 초화산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과학자들은 이 괴물 화산이 깊은 곳에 마그마를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가까운 미래에 폭발할 것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단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작지만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화산이 있습니다. 바로 악명 높은 베수비오입니다. 약 2000년